forged a global coalition at the United Nations to impose the toughest ever sanctions on North Korea. 오늘 뉴스탑10이 준비한 10가지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는요. 오늘 저희가 1위로 꼽은 소식. 뉴스탑10이 마련한 첫 번째 코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과 북한은 서로 다른 깃발을 들었습니다. 체면을 완전히 구긴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북한의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일격을 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빅딜을 내세우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good enough deal, 적당히 좋은 중재안을 들고 오늘 워싱턴으로 떠났습명 얽히고 설킨 이 비핵화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우리 뉴스탑10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드명 850 태영호의 1급 비밀 코너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공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여러 번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해서 아주 큰 이벤트들에 대한 예측을 해주셨는데 일단 처음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여러 가지 제목 가운데 코드명 850 태영호의 1급 비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코너 제목이? 예, 제목 자체도 이제 대단히 새롭고 또 코드명 850 아주 저한테는 대단히 낯익은 그런 이제 코드명인데요.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은 코드명 850 하면은 조금 낯설 것 같은데 누구보다 이 코드명 850, 850이라는 숫자에 가장 친근하신 분일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 850이라는 건 제가 영국에서 김정은이가 지금 일하고 있는 3층 서기실, 네. 지금은 조선노동당 주장연의 본부라고 하죠. 3층 서기실과 정상적인 연계를 가질 때 전화로요? 전화론 네. 혹은 뭘 연계를 가질 때 항상 북한을 찾으려면 영국에서 00850 북한의 국제 전화 코드명이 850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우리가 북한에 전화를 해보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북한의 전화를 국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앞부분에 국가번호 850을 눌러야지만 북한과 연결이 되겠군요. 결국 850을 누르고 네. 3층 서기실 암호를 알면 네. 금방 김정은의 방까지는 안 해도 옆에 방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오늘 첫 코너인 만큼 네. 태공사님을 향해서 850을 누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하나 또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요. 네. 이 태공사님 모실 때마다 공공연스럽게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벤트들이 그때그때 자꾸 변해서 항상 예측과 예언을 하게 저희가 강요를 했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예. 저도 어떻게 이제 계속 일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되더라요. 한창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채널 A 측하고 보름 전에 네. 4월 10일 날 앉아서 이 핵 문제와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자라고 합의했고 어제 저녁까지도 기본 초안 대본은 제가 안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왜 4월 10일이냐? 오늘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을 떠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4월 10일로 잡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김정은이가 어제 4월 9일 날 북한에서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하고 네. 그 자리에서 오늘 바로 4월 10일 새로운 투쟁 방향과 방도를 밝히는 당 전원회를 한다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아마 당 전원회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제 톱10 방송이 지난 후 몇 시간 있다가 저녁 8시나 10시 보도에 북한이 오늘 그러면 북한이 가야 할 새로운 방향과 길은 어디냐 이걸 발표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요. 그렇죠. 아하.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4월 10일과 네. 내일 4월 11일, 네. 4월 12일 이 3일간은 우리 한반도 분단 역사에서 처음 보게 되는 네. 대단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연속 터질 날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반도 분단 역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은 이렇게 북한의 비핵화란 행방을 잡기 위해서 네. 김정은 또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이 세 명의 플레이어가 시간을 다투면서 각기 자기 목소리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오늘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지금부터 아마 12일까지 연속 지금 터질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결국은 제가 준비한 이 대본은 하나도 없고 그럼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냐 이것을 예측한다는 이건 정말 저한테로서는 대단히 이제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은 게요. 지금까지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또는 남북 정상회담 그 직전에 항상 저희와 함께 예측을 하셨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대부분 적중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뭐 꼭 적중하라고 부담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장 내부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또 한번 분석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사님을 그렇게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아침에 있었던 일은요. 바로 이 사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북근 주먹 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자, 피디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사진.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확대 회의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인데 좀 주먹을 불끈 쥔 사진. 저 회의에서 왜 저런 주먹을 불끈 쥔 모습을 보였으며 저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저도 오늘 이 보도를 보면서 북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저로서도 대단히 이제 충격적인 이런 이제 일이었습니다. 원래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를 하기 전에 항상 며칠 전에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당 정치국 확대 회의라는 거는 그야말로 최고인민회에서 토의할 국가 예산 문제를 토의하는 아주 형식적인 회의고 이 형식적인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에 보낼 예산안을 보내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진행된 이 당 정치국 확대회는 매우 이례적인 회의였습니다. 왜 이례적인 회의였는가 하면 무슨 예산 문제는 토의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김정은이가 이 회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북한 앞에 조성된 아주 시급한 문제들을 심각히 분석하고 토의했다. 이거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처음으로 당 정치국 확대에서 당 정치국 위원들과 당과 정부의 기본 한국으로 말하면 기본 요인들이죠. 당 정치국 위원들의 사업 자료 통보가 있었고 김정은이가 우결함을 지적했다. 북한식으로 우결함이라는 건 우결함이요. 우결함. 한국식으로 말하면 공과 과입니다. 잘한 거 못한 거를 따지는 자리가 되겠군요. 당 정치국 확대에서 잘한 거 못한 걸 따졌다라는 걸 이렇게 북한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이건 북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간부당 생활청화라고 합니다. 간부당 생활청화에서 내가 뭘 잘했고 김정은이가 기강을 바로잡고 이런 회의를 하는데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바로 간부들의 우결함 문제를 김정은이가 지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 특이한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오늘이죠. 어제 회의에서 오늘 당 전회를 진행하려는 결정서를 시급히 채택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때 어제 확대 회의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있어본 적이 없는 이런 회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회의도 이례적이지만 오늘 또 중앙당 회의가 있었고요. 당 전원회를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고요. 내일 또 최고인민회의가 또 열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9일, 10일, 11일 연이어서 지금 보니까 노동당 확대 회의하고 최고인민회의하고 그리고 어제 정치국 회의하고 연이어 중요한 회의가 다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례적인 경우.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당 정치국 확대를 하고 그 다음날 당 전원회를 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요? 당 정치국 확대에서 전원회에서 어떠한 문제를 토의하자라고 토의하면 일정한 텀을 두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전체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한테 알리고 언제 다 모여라. 그리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례인데 어제 회의에서 내일 하자라고 긴급히 소집 결정서를 채택하고 내일 결국은 오늘이죠. 당장 모든 당 위원들을 평양에 긴급 불러가지고 지금 당 전원회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상황이 대단히 긴박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북한이
부랴부랴 김정은이가 당 전원회를 소집하게 됐느냐. 이건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는 11일 날이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최고인민회의라고 말하면 우리 견지에서는 국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가 국회에 가서 새로운 북한의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네. 대통령이나 왕이 국회에 가서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것이 아주 제일 중요한 큰 최종적인 이벤트, 최종적이죠. 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수 말하자면 정책 방향을 국회에 가서 밝히고 네. 영국女왕도 국회에 가서 밝힙니다. 그렇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에 가서 정책 방향을 밝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북한은 국회보다도 당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느 새로운 길로 가자라든가 새로운 정책 방향은 국회에서 김정은이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당 전원회에서 밝히면 이 국회 최고인민회는 당의 결정을 이행하는 대의제 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3번의 연속회의 중에서 지금 오늘 진행되는 게 제일 중요한 회의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회의입니다. 실례로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 이건 2013년 3월 달에 채택했는데 네. 이것도 당 전원회에서 채택합니다. 그래서 전세가 그때 뒤집혔거든요. 또 지난해 4월 20일 날 당 전원회에서 이제부터 핵무기를 완성했으니 경제건설에 올인한다라는 경제건설 그렇죠. 총집중 전략도 역시 당 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제 이야기했죠. 네. 오늘 당 전원회에서는 새로운 투쟁 방향과 방도를 제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딱 하필 4월 10일이냐? 오늘이냐? 앞당겼냐? 이렇게 또 긴급하느냐? 이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지금 미국으로 출발하고 내일 미국에 도착해서 트럼프 대통령 핵심 참모들도 만나고 연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전에 바로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청사진을 미리 제시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굿 인나프 딜을 토의하는 한미 정상회담 마당이 아니라 김정은이 내놓은 이런 새로운 제안을 놓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토의하고 그 결과를 김정은한테 알려달라. 이런 선수를 이제 선수를 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하노이 회담 평가에서도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회담을 결렬시켜서 뭐 뒤통수 쳤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북한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 김정은이가 북한식의 비핵화 해법을 제시했는데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필요 없다 이렇게 했다. 결국은 주도권은 북한이 쥐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전원회를 먼저 해서 청사진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갑자기 일정에 있지도 않았던 회의를 앞당기고 만들어서 긴급하게 연이어 회의를 하는 특히나 오늘 같은 회의는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 북한 김정은의 결정을 반영시키기 위한 그렇죠. 참고해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오늘 문 대통령님이 이제 미국을 향해 떠났을 때 모든 언론들이 초점은 과연 이번에 가서 우리 정부의 good enough deal 이 절충안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될 것이다. 내일 회담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결국은 이렇게 안 될 겁니다. 왜? 오늘 이제 저녁 8시든 10시든 북한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갈 것이다라고 내놨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정부의 빅딜이나 미국 정부의 일괄 타결 딜이나 굿 인나프 딜이든 빅딜이든 이건 다 지금 없어지고 결국은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새로 내놓은 이 스몰 딜이든 단계적 이행이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행할 것이냐 이런 방향으로 이제 흐름을 바꿔놓자. 이것이 북한의 계산법입니다. 참 그런 형식과 격식 그리고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외교적으로 자기들의 의사를 좀 전달하고 싶으면 어차피 얼마든지 우리 정부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서 협의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정말 김정은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또 입장을 또 발표를 하는군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북한은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정은이가 항상 우상하에 최고 절정에 있고 또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모든 남북관계나 미북 협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난 시기에 보면 싱가포르 회담이 결렬됐을 때도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5월달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안을 내놓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트럼프한테 가서 싱가포르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그 이후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또 이게 교착 상태에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니 네. 9월 평양 선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김정은이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9월 24일 날 또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에도 이런 도식으로 나올 것이다. 분명 우리 특사가 김정은을 사전에가 만나든지 네. 문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아니면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날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김정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떠난과 동시에 당 전원회를 하고 네. 우리 입장은 이거다. 이걸 가지고 가서 해라. 또 결국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태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오늘 저녁 8시에서 10시 정도면 지금 새롭게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아갈지 특히 비핵화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할지에 대한 중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지금 예측이신데 김정은 위원장은요.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이 자신들을 오판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었죠.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지난 3월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발표가 곧 있을 것이다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우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명백히 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최고 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중순에 초순이었나요? 저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언론들이 계속 예측을 했습니다. 도대체 중대 발표를 언제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4월 1일도 굉장히 유력하게 예측을 한 바가 있었고 결국에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를 하겠구나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예상이 빗나고 결국 오늘 발표가 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자, 중대 발표. 저 때 얘기했던 중대 발표와 오늘 발표하는 얘기가 그러면 일맥상통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북한은 지금까지 김정은의 중대 발표를 어떤 형식으로 어느 날에 할 것이냐 네. 이 문제를 이제 대단히 시점을 생각했을 겁니다. 언제 네. 할 것이냐라고 계속 시간을 계산하다가 이런 북한의 새로운 입장이나 이걸 미리 발표하면 네. 우리 정부나 어떤 미국 정부가 사전에 조율하고 입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가 우리 정부가 미처 계산할 수 없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을 향한 비행기가 출발하면 그때 회의를 해서 이런 입장이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네. 미국도 이와 관련한 사전 그렇죠. 워킹랩을 실물 그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네. 어정쩡한 상태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시점을 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절묘한 시점, 그러니까 타이밍을 노리는 그런 외교 전술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중대 발표가 어떤 내용일까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이 부분은 예측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라든가 문화, 스포츠 이쪽 분야에서 아주 파격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중국 이 소식통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포함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회의에서 김정은이가 새롭게 조성된 정세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오늘 회의에서 새로운 투쟁 방향과 방도를 제기하겠다. 그럴 때 북한이 투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런데 개혁개방이라는 건 투쟁이라는 표현과 개혁개방이라는 말은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러네요. 투쟁이라는 건 이런 엄중한 위기 상황, 힘든 상황이 조성됐지만은
우리는 원칙을 양보하지 않고 돌파하겠다. 이럴 때 북한은 투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오늘 이렇게 개혁개방과 관련한 이런 정책적 방향은 네. 나올 거 없고 네. 저는 며칠 전에 김정은이가 이제 삼지연과 네.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두 가지 현지 지도를 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그널을 2개 보냈습니다. 뭐였죠? 삼전에 가서는 네. 이 삼전을 잘 꾸리는 것이 계급투쟁이다. 네. 이 계급투쟁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대적투쟁이라는 겁니다. 아하. 이런 견지에서 이걸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를 돌아보면서 무엇이라고 한다면 속도를 좀 조절할 수밖에 없다. 조절이라는 거는 늦춘다는 좀 늦추어라. 건가요? 예. 6개월 동안 건설 기간을 늦추어서 다음 해 4월 15일 김일성이 탄생일입니다. 이때까지 늦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공사기를 정하고 이렇게 늦추는 일은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그런데 슬며시 입장을 발표하고 조용히 늦추었지 최고 존엄이 몇 달 전에는 야, 10월 10일까지 올해 10월 10일까지 무조건 완성해 해놓고 또 몇 달 후에 와서 자기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 4월 15일까지 6개월 늦춰 이렇게 최고 존엄이 입을 빌어서 늦춘 전례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최고 존엄이 입을 빌어서 늦추었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질 때문에 늦춰라. 결국 이것은 뭐냐? 예견했던 대로 제재는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 갈 길은 자력갱생 길밖에 없다. 네. 우리는 변할 수 없다. 아하. 그러니 원칙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자라는 걸 김정은이가 지난주에 2번 북한 전체 주민들과 간부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장선에서 오늘 회의에서 새로운 투쟁 방향과 방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노동당 확대 회의에서 보니까요. 그동안 하노이 회담 실패에 책임을 지고 김영철 부위원장은 문책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오늘 화면을 보니까 같이 손을 들면서 건재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김혁철, 김성애 통역관까지 문책을 당했다는 관측이 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김성애나 김혁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철도 이제 문책을 당하고 수청될 것이다라는 보도와 인터뷰가 저한테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김영철은 숙청당하거나 이제 문책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만약 김영철이가 나가서 한 일이라면 김영철을 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나간 일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김정은이가 나가서 회담이 결렬된 걸 김영철을 치면 더 많은 사람이 왜 쳤느냐 이렇게 초점을 김영철에 돌리는데 제가 더 방금 말했지만 회담을 결렬됐지만 북한은 이 회담 결렬이 미국 때문에 결렬된 게 아니라 북한의 일관한 주장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기 때문에 김영철을 문책하거나 이제 수청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북한 실정을 잘 모르는 이런 옥측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최근에 삼지연을 방문하고 원산 특구를 시찰을 했을 때 이 2가지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결국에는 공사 기일까지 이례적으로 늦춰가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이제 버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재는 이제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뭔가 교착이 된 상태에서는 자력갱생으로 이제 버티자. 꿋꿋하게 계속 버티겠다. 지금 그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일 회담 결렬 이후에 네. 북한의 언론 논제에서 2가지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네. 첫 번째는 4.27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6.12 합의를 이행하자라는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금강산과 개성을 빨리 재개하자 이런 말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왜 이 2가지 표현이 최근 북한 언론 매체에서 사라졌느냐. 네. 이번에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결렬되면서 북한의 약점을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슨 약점이냐. 너무 제재에 집착하는 모습을 트럼프한테 보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결국은 이 제재라는 강력한 수단을 이용해서 북한을 조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지나치게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금강산 관광 이거 좀 풀자라고 자꾸 이야기하던가 판문점 그다음에 평양선언 6.12 합의대로 왜 진척 안 하냐 이렇게
보이면 북한이 마치 또 북한의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척박간을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방향이다. 그래서 새로운 투쟁 방향이라는 게 뭐냐. 이제 오늘날 걸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변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우리는 비핵화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 제재하겠으면 해라. 네.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지금 방향대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급할 것이 없다.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제재 속에서 계속 지금처럼 자력갱생하며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겠으면 바쁜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지 우리는 바쁠 바 없다. 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오늘 정립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버티기 전략으로 가는 건 좋습니다. 뭐 지도자가 그렇게 가자고 하면 따라가는 게 북한 사회니까요. 그런데 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달러도 고갈됐고 식량 부족으로 아주 극심한 제2의 고난의 행군도 예상이 되고 심지어는 올해 여름이 아마 최악의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 독자적으로 지금 버틸 수는 있습니까? 올해 안까지? 저는 올해 말까지 버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선 첫 번째로 이유로 둘 수 있는 거는 어제 중국에 네.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만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표단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행사를 하려고. 지난해 3월에 첫 만났던 첫 그 만남이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왜 지난해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첫 만난 이 1주년을 네. 그렇게 중시하느냐. 바로 거기서 김정은과 시진핑 사이에 어떤 밀약이 맺어졌는가 하면 만약 김정은이가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실험을 안 한다면 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시진핑이가 북한의 무상 경제 원조를 계획대로 계속 주겠다. 이걸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분도 다 받아냈고 네. 올해에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1월 1일 날 발표하자마자 1월 첫 주에 시진핑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왜 급하게 찾아갔느냐. 바로 올해분 무상 경제 원조를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한국과의 남북 협상과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내가 뻗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도 거의 다 받아왔습니다. 약속한 거 달라고 간 거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 받아왔기 때문에 김정은은 한 해는 내가 뻗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 뒤끝에 미국이 발표했어요. 네. 무슨 자료를 발표했는가 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 배가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한 것이 총 130차례다. 맞습니다. 라고 네.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그랬죠.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아니 130번 동안이나 이렇게 밀수 불법 환적을 하는 걸 미국이 위성으로 다 보고 있으면서도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게요. 결국 이거 묵인한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저는 미국이 하노이 회담까지 회담 이 분위기 대화 협상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2018년 동안 한 해 동안 불법 환정하는 걸 눈 감아 주었구나. 대화하러 안 나올까봐. 안 나올까봐. 그걸 때리면 아니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계속 제재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안 이러니까 결국은 2018년 동안 묵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 130번 불법 환정은 다 알고 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안 될 거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저는 보냈고 미국이 뒤끝에 덧붙여서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이 130차례 불법 환적이 북한이 한 해에 필요한 원유 수요량의 유엔에서 제한선을 그었죠. 상한선을 그었는데 이 상한선의 5배가 해당한 유류 제품은 북한이 이미 다 들여갔다라고 미국 자체가 발표했습니다. 네. 결국은 북한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서 피와 같은 원유도 이미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버티기 전략으로 가자. 이 방향으로 이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과 만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중국한테 기대는 것도 더 이상 좀 무리가 아닌가 싶었었던 건지 시진핑을 그대로 두고 푸틴한테 다가가길래 러시아에 또 무슨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또 시진핑밖에 없군요. 김정은에게는. 예, 김정은이가 하노이 회담 결렬되자마자 김창선을 이제 러시아에 급파했습니다. 그렇죠. 급파해서 러시아에다 의향을 타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타진한 러시아의 반응이 리스폰스가 대단히 좋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미국에서 네. 미국 국내의 정치 상황이 푸친한테 불리하게 흘러갔다면 네. 푸친이 미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 김정은을 만나줬을 수도 있겠는데 네. 뮬러 특검에서 푸친과 트럼프 사이에는 아무런 스캔들이 없다 이렇게 났기 때문에 결국은 푸친이 트럼프와 다시 손잡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하. 또 트럼프로서도 푸친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런 상황에서 푸친으로서는 굳이 뭐 특검 문제 다 지났는데 김정은을 불러들여가지고 트럼프하고 어쩔 일이 없다. 이렇게 돼서 좀 약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돼서 김정은으로서는 그래도 믿을 거는 시진핑 형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2018년도에 있었던 동해상에서의 130여 차례의 불법 환적으로 올해 1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원유를 아마 북한은 이미 확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 장마당에서 원유의 시장 가격도 대단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뭔가 하면 이미 들어간 원유가 솔솔 시장에서 팔리고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공사님 전 궁금한 게요. 아니 인민들이 기름을 먹고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식량이 부족한 마당에 원유가 그렇게 충분하다고 해서 1년을 버틸 수가 있나요? 과학분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물론 식량은 절대량이 대단히 이제 북한은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대단히 거의 한 100여만 톤 정도가 지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건 우리가 계산하는 수치입니다. 네. 예,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밥도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스파게티도 먹을 이렇게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북한은 이렇게 선택의 폭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강내라든 풀뿌리든 아주 인간으로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가장 낮은 단계의 영양분만 설치해도 북한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총 식량 생산량이 100만 톤이 모자라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굶어 죽겠네 이건 아닙니다.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좀 이렇게 되면 오늘 밤에 발표한 본인의 새로운 방향을 딱 던져놓고 만천하에 이 발표를 하고 나면 그러면 지금 준비한 한미 정상회담의 이 준비 과정은 무의미해진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렇지만 우리도 가서 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일단 포괄적인 합의를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단계적인 어떤 조기 수확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래도 북한에게 좀 달래줄 만한 뭔가를 거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까 good enough deal이라는 말씀이죠. 충분히 적당히 충분한 이 중재.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 우리 그다음에 미국이 3자 간의 입장이 대단히 차이가 큽니다. 네. 북한은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즉 스몰 딜입니다. 스몰 딜로밖에 안 가겠다 이거고 미국은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 일괄 타결, 즉 포괄적 합의, 단번 이행, 빅 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 스몰 딜과 빅 딜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것이 good enough 딜인데 good enough 딜에서 제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포괄적 합의라는 이 5글자예요. 네. 그럼 포괄적 합의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겠느냐. 네. 이걸 제가 계속 알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도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포괄적 합의는 무엇이냐 이건 없어요.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비핵화와 관련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작은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그러면 싱가포르 합의, 남북 판문점 선언과 9월 선언, 이국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라고 합의한 건 이건 그러면 큰 그림 포괄적 합의가 아니었냐? 이걸 내놓은 포괄적 합의는 또 무슨 합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남짓 계속 준비했던 싱가포르 선언, 하노이 회담, 남북 정상회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도대체 그러면 이게 포괄적 합의가 아니고 무슨 합의냐? 이런 질문이 하나 제가 이거 제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서는 지금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제재 문제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어주자. 그래서 단계적 제재 해제안을 가지고 미국하고 절충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정부는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제재 해제란 없다. 이 문제에서 대단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문제에서 갈리고 있죠. 두 번째로 다른 우리가 지금 우리와 미국 정부 사이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이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청와대 차장 모든 라인이 미국에 다 갔다 왔습니다. 다 가서 자기 급에서 다 핵심 참모들하고 대화하고 왔는데 그럼 사전 합의가 된 거 아닌가요? 지금 이짐이 하기 전에?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일정을 보니 가서 트럼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 먼저 참모들을 먼저 만납니다. 어허. 볼튼, 폼페오 이렇게 참모들을 먼저 만나고 마지막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 어허.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이야기하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것은 다운 투 톱 방식입니다.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잠시만요. 오늘 청와대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청와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대 정상, 즉 톱다운 방식 회담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가자마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또 두 번 만나고 해서 문제를 절충해야 되겠는데 밑으로부터 핵심 참모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마지막에 간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건대는 지금까지 우리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에서 가서 미국 핵심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가서 핵심 참 밑으로부터 결국은 다운 투 톱 방식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핵심 참모들의 생각을 먼저 바꾸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바꾸는 다운 투 톱 방식으로 가려는 건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와 미국 사이에 상당한 견해의 입장차가 있다는 것을 저는 증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아니 원래 한미 정상회담이면 우리 동맹국이고 한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전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정상들끼리 만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나요? 제가 과거를 이제 이렇게 트럼프를 만나러 가서 먼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하고 다 돌아가고 만나고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오찬하고 오는 건데 왜 트럼프 대통령 이게 뭐 일정상 문제인지 근데 제가 보건대는 일정상 문제가 같지는 않고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단히 이제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 참모들을 설득해 보고 안 되면 결국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설득해 본다 이런 지금 접근법을 가지고 대통령님이 떠나가시지 않았는지 이렇게 그렇군요. 지금 일정이나 정황적인 상황을 볼 때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을 하나하나 다 만나보는다는 것은 일종의 한 번에 더 설득 과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지금 태영호 전공사의 분석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워싱턴에 발을 딛기도 전에 폼페이오 장관의 입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 좋지 않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And we forged a global coalition at the United Nations to impose the toughest ever sanctions on North Korea. Your position, the administration's position, that as we continu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e should maintain maximum economic pressure? Yes. Okay.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지금 여쭙고 싶던 질문에서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틀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합니까? 지금 포괄적 합의, 그리고 단계적인 중재, 굿 이너프 딜을 안을 이렇게 참모진과 고민해서 들고 갔는데 오늘 밤에 당장 김정은이 전혀 새로운 무슨 방향을 제시할 것이고 아직 실무진을 설득해야 될 과정이 남아있고 우리 문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힘든 지금 회담 과정이 되겠군요. 아마 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으로 되신 다음에 가장 이제 힘든 이런 협상을 이제 벌리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충분히 학습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아마 비행기 안에서 지금 참모진들로부터 이제 북한이 새롭게 나올 이 정책적 입장들을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정립하겠냐 충분한 회의도 없이 내일부터 아마 이제 협상에 돌입해야 될 이런 대단히 힘든 상황에 이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최근에요. 어차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만나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만날 예정이잖아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과 입장들로 급선회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또 폼페이오 장관마저도 설득하는 데 힘들 수 있겠군요. 지금 보면 지난 시기에 미국에서 볼튼의 입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이 상당히 좀 차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볼튼은 매파로 돼 있고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파로 돼 있었는데 네. 하노이 회담 갔다 온 다음부터 볼튼과 폼페이오 장관이 거의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폼페이오와 볼튼을 각각 설득시킨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냐.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백악관 내에서 트럼프와 볼튼, 그다음에 폼페이오 이 3자 간의 일정한 원칙적인 로드맵, 말하자면 빅딜로 가자라는 거는 원칙적 합의가 다 이루어진 뒤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사님이 보실 때요. 지금 갑자기 출발하면서 워싱턴으로 출발하면서 상황이 큰 확전하겠죠. 변수가 지금 생겼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번에 임할 때 어떤 전략으로 그럼 나가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김정은의 새로운 입장과 또 트럼프의 입장을 절충시키는 그런 새로운 절충안을 이제 해야 되겠죠. 마련하는 거의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운전자로부터 중재자로부터 이제는 촉진자라고 그렇죠. 지금 반해서 촉진자라고 보임으로써 결국은 이 비핵화 협상에 더 큰 이제 과욕을 네. 지금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결국 서로 갈라지고 있는 트럼프와 김정은을 이제 붙이겠느냐. 네. 이 방식은 저는 북한에도 접수될 수 있고 미국에도 접수될 수 있는 안을 내놓는 건데 네. 이 안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실마리를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한반도 비핵화 개념을 정립할 때 한반도 비핵화에서 첫 번째 공정이 뭐냐. 북한이 입으로나마 말로나마 가지고 있는 모든 핵 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한다는 걸 선언하게 하는 겁니다. 네. 선언한다. 그때 선언했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포괄적 합의로 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 보고 이 정도 김정은이가 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네. 북한 핵 폐기죠. 네. 핵 폐기하겠다는 답변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받아내겠으니 이걸 포괄적 합의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달라라고 설득시키고 갔다 와서 김정은에게는 이미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가 이거 한번 한 거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한 걸 다시 발표하는 게 무슨 큰 부담이냐. 이 정도에서 포괄적 합의로 해놓으면 다시 협상의 물꼬는 우리 정부가 틀 수 있다. 만약 지금처럼 김정은이는 계속 단계적 합의,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일괄 타결, 포괄적 합의, 빅딜 이러면 이건 할 수 없다. 이런 좀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자, 이 어느 협상보다도 가장 힘든 협상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무진을 설득해야 될 1차 관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을 또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고요. 또 오늘 밤에 김정은 위원장이 새롭게 발표하고 천명할 새로운 방향과 이 길,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비행기 안에서 지금 공부를 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전달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공사님 뵈면 꼭 한번 질문하려고 제가 준비했던 건데요. 자유조선 얘기입니다. 그 자유조선에 대해서 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제일 제가 궁금한 게 자유조선이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한반도 북한 체제 변화 속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를 지금 천명했습니다. 임시정부까지 수립하겠다 그랬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이거 자유조선 이야기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렇죠, 많이 물어보죠. 그런데 자유조선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조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언론이나 그 누구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그렇죠. 요구해서 예, 저 자체로서 실제 자유조선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일인데
저는 이제 최근에 자유조선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들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여기에 탈북민 단체들도 있고 또 이제 반북 단체들도 세계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형태 유형의 반북 활동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단체들도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말하자면 이 북한 정권 붕괴 이 수단과 방법을 찾는 데서 이게 하나의 큰 계기점,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에 탈북 또는 반북 단체들의 활동을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입장을 내는 정도 뭐 이랬는데 지금 자유조선은 좀 어떤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폭력적이고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자유조선이 3월 1일 날 발표한 이제 선언문이 있고 지금까지 나온 이제 자기들이 그 어떤 길로 가겠다라는 걸 발표한 거 이제 방금 말씀한 것처럼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단체들이 많았지만은 다 비폭력적인 투쟁을 선언했는데 그렇죠. 이 자유조선 분들이 결론은 뭐냐? 비폭력적인 투쟁을 방법해서는 10년, 20년, 한 세기가 가도 북한 정권 붕괴 못 시킨다. 그러니까 자유조선은 새로운 방식, 폭력적인 방식으로 리즘 체인지를 할 거다. 이렇게 자기 목표를 공개적으로 지금 들고 나가고 현실적으로 스페인 대사관에 가서 이제 했고 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제시하면서 동영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깨버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벌리고 있는 이 앞으로의 행동 방향의 초점은 뭐냐? 북한의 최고 존엄, 이 우상화, 이것을 타깃으로 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한미 정상회담의 예측 그리고 오늘 발표될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의 앞으로 새로 나아갈 방향과 이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올 텐데요. 두 번째 순서는 저희가 좀 땡겨서 금요일 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면요. 오늘 예측하셨던 내용과 연장해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제 예측이 좀 맞아떨어지기를 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쨌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오늘 순서로 마련해본 태영호 1급 비밀이라는 코너였는데 두 번째 코너에서 두 번째 2회에서는 또 어떤 분석이 가능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태영호 목사님 다음 2회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1회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